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날씨가 오늘부터 엄청 추워졌어요. 그쵸? 이제 겨울이 오나 봅니다. 한절기에 저는 감기 때문에 좀 고생했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감기는 한절기에 저는 한 번씩은 코감기, 목감기 비슷하게 걸리는 것 같아요. 늘 그랬던 것 같은데 건강관리 여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요. 하루이코 작가님의 아주 작은 태도의 차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핵심을 꿰뚫는 어떤 짧은 문장들로 이루어진 책인데요. 뭔가 철학적이다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삶을 관통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 여지를 많이 던져주는 책이다 느꼈어요.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난 왜 이렇게 생각이 많지? 난 왜 이렇게 불안하지? 삶의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다소 무거운 주제들에 대해서 깊은 통찰로 생각해볼 여지를 만들어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의 한 꼭지를 읽고 저의 생각이나 제가 느낀 감정 같은 것들을 조금 뒤에 덧붙여 봤습니다. 뭔가 좀 라디오처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좀 프리토킹처럼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듣고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설계된 욕망을 대신 욕망하지 말라. 우리는 종종 소비자로 불린다. 소비자라는 명칭이 모멸스럽다는 사실은 차차하더라도 우리는 소비 활동을 할 때 선택의 시스템의 굴레 속으로 내몰리게 된다. 무언가를 손에 넣으려면 파는 곳을 찾아 이것저것 살펴보고 구입한다. 그렇게 분명히 자신의 의지대로 원하는 물건을 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저 그곳에 준비되어 있는 한정된 상품 가운데 몇 가지를 골랐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소비자는 선택을 강요하는 시스템이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 갇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선택의 굴레에 묶여있는 순간이 쇼핑을 할 때뿐만은 아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할 때나 웃음을 지을 때조차 시스템 속에서 선택하도록 짜여 있다. 인생은 제공된 기회와 가능성에 대한 선택으로 가득 차 있다. 어릴 때는 학원이나 학교를 선택하고 목표로 삼은 학교에 가기 위해 지역을 선택한다. 졸업 후에는 직종과 회사를 선택한다. 결혼해야겠다고 마음 먹고선 배우자를 선택한다. 나이가 들어선 퇴직 시기를 선택하고 암과 같은 질병의 치료법을 선택하며 인생의 마지막에선 연명치료 여부를 선택한다. 우리는 항상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니 인생이란 과정이 뷔페에서 음식을 골라 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애써 외면하며 산다. 그리고 선택이라는 행위가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는 방법인 것처럼 생각한다. 선택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제 아무리 선택지가 많다고 해도 결국은 양옆에 담장으로 막혀있는 길에 지나지 않는다. 주어진 길에서 우리는 무수한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통치체제나 시대 풍조, 그 시대 특유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즉 미셸 푸코가 이야기한 에피스테메가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있는 셈이다.
만약 그 담장을 넘어 밖으로 나간다면 비윤리적이라고 비난받을지 모른다. 어쩌면 정상이 아니라고 놀림을 받거나 나고자로 취급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담장 위로 올라가 줄타기 하듯 아슬아슬하게 뒤뚱대며 발을 내디뎌보는 건 어떨까? 그저 상품 진열대 위에 놓인 물건을 선택하고 주어진 즐거움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담장 사이에 없었던 무언가를 스스로 만들어보는 삶을 살아보는 것이다. 그것이 물건이든 생각이든 상관없다. 삶의 방식이어도 좋다. 잘 창조하면 예술이 될 것이고 더 훌륭하게 창조해낸다면 담장 사이의 폭이 넓어져 더 많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생길 것이다. 설령 실패할지라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삶이면 틀림없다. 재탕에 삼탕까지 하며 내놓은 뷔페 같은 요리에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이 창조의 재미를 알 리가 없다. 창조적인 삶이야말로 자신의 개성을 살려 사는 삶일 테니 말이다. 네, 방금 읽은 이 꼭지는 정말 현실을 꿰뚫어보는 통찰이 담겨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비 활동을 하든 배우자를 선택하든 뭘 하든 결국 선택 시스템의 굴레 속에 속해 있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그렇죠. 우리가 누리는 자유라는 게요, 사실 저자의 말에 따르면 기껏해야 정해진 뷔페 메뉴 중에 뭘 고를지 고민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가 좀 섬뜩하게 들리긴 합니다. 저자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아무래도 그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어진 것,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너무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라는 뜻에서 아무래도 이 글을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꼭지 읽어드릴게요. 모든 감정에는 이유가 있다. 버럭 화낸다. 과민하게 반응한다. 마음속에 일말의 불안이 생긴다. 안절부절 못한다. 이와 같이 평정을 잃고 흔들리게 되면 부실한 성정 탓을 하지만 마음의 동요는 성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마음은 왜 흔들리는 걸까? 바로 부채 때문이다. 다시 말해 빚이 있기 때문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슬그머니 방치하기 때문이다. 책임 앞에서 짐짓 모른 채 하고 어떻게든 피하려고만 하기 때문이다. 과대한 환상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버거운 일이 닥치면 쉬쉬하며 비밀로 덮으려 하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든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다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살려 인생을 온전히 살고자 한다면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자신을 동요하게 만드는 일을 똑바로 바라보고 맨손으로 꽉 쥐어 놓치지 말고 힘껏 맞서서 마치 이미 극복한 것인 양 별일 아닌 일로 여기는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차츰차츰 어깨에 짐을 덜게 되어 마음이 편안해진다. 하루하루가 상쾌해지고 다양한 자연의 소리가 귀에 들어온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평온한 나날이 찾아온다. 네, 방금 읽어드린 꼭지는 참
찔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불안하거나 늘 좀 걱정이 많고 하면 그걸 그냥 내 성격 탓으로 돌리기 쉬운데 사실 그게 아니었다라는 저자의 말이었습니다. 저자가 이 글을 쓴 이유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 뒤엔 내가 해결해야 할 마음의 빚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였을 것 같아요. 저자가 말하는 이 부채는 아마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으면서 방치하는 거, 책임 앞에서 모른 체 하는 거, 그리고 내 능력에 대해서 과대한 환상을 품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지고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저자가 얘기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불안감이나 그 마음의 동요를 내 성격 탓으로 돌리지 말고 똑바로 보고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힘을 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두려움에서 책임에 대한 두려움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살피고 내가 이러한 것 때문에 좀 불안해지는구나 알아차리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고 있었구나. 모르는 것보다 낫죠. 모르면 막 괜히 불안한데 이 알 수 없는 불안감 뭐지? 하면서 괴로워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이유를 어느 정도 내가 뭔가 회피하고 있었구나. 나한테 이런 점이 있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자도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음 읽어드릴게요. 생각이 머무르는 공간을 마련하라. 악보에는 음표만 있는 게 아니라 쉼표도 있다. 쉼표가 있는 곳에서는 연주를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무음이다. 하지만 그 무음 역시 음악의 일부다. 우리의 일상을 각각의 즉흥공이라 치면 악보 안에는 반드시 쉼표가 있어야 한다. 잠깐의 휴식이 있어야 음악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휴식이란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과 같은 의미가 아니다. 자신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심란함이나 걱정, 의심을 깨끗이 지우고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의미한다. 일이나 업무에서 벗어나 있어도 마음이 온통 일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진짜로 쉬는 게 아니다. 쉬지 못하면 기운이 빠져 지치고 만다. 어디에서도 활력을 찾아보기 어렵다.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초조하고 헬스한 얼굴로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그들은 매력적이지 않다. 삶의 활력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적어도 하루에 2~3번은 휴식 시간을 갖자. 단지 일을 위해서만이 아니다. 휴식은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과정이다. 마음을 쉬게 하는데 드는 시간은 15분이나 20분이면 충분하다. 그 시간만큼은 몸과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둬야 한다. 감정은 두말할 것도 없다. 문득 모든 것이 복잡하게 느껴졌다면 아무 일도 생각하지 말자. 세상 만사 온갖 사물에서 멀찌감치 벗어나
만사를 내던지고 생각이 사라지는 이미지를 그리며 천천히 호흡한다. 머지않아 스스로가 투명해지는 기분이 들 것이다. 이런 휴식 시간을 갖고 나면 직면한 문제나 사안을 좀 더 냉철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예전처럼 초조해지거나 마음이 어지러워지지도 않는다. 나아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요. 저는 방금 읽은 꼭지에서 쉼표 이야기가 참 좋았습니다. 마치 악보의 무음처럼 우리 삶에도 소리를 내지 않아야 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음악이 아름다운 건 그게 소음으로 꽉 차 있어서 음악인 게 아니라 중간중간 멜로디 사이사이에 공백, 그러니까 음이 없고 고요함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도 이렇게 소리를 내지 않는 무음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글인 것 같아요. 아마도 저자가 이 꼭지를 쓴 이유는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몸은 쉬는데 마음은 쉬지 못하는 상태에 많이 빠져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퇴근을 해서도 그 마음이 일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건 진짜 쉬는 게 아니죠. 쉬지 못하면 기운이 빠지겠죠. 그러면 또 활력이 느껴지지 않은 사람이 되고, 활력이 없는 사람은 그다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게 저자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저자가 제시하는 쉼표는 뭘까요? 삶의 쉼표. 그게 이제 이 책이 아니라 이 꼭지의 제목이었던 생각이 머무르는 공간을 마련하라 라는 거죠. 잠깐 명상하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루에 15분이나 20분이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간만큼은 몸과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세상 만사, 온갖 사물에서 멀찌감치 벗어나서 뭘 하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존재하라는 거겠죠. 도잉 모드로 살라는 게 아니라 비잉 모드. 그냥 나 여기 있네.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인 것 같았습니다. 공감해요, 진짜. 근데 그런 시간을 갖기가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현실에 더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쉽지가 않죠. 그건 정말 공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도 정말 여유가 없을 때일수록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잠깐이라도 숨 한번 느껴보고, 내 숨이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나가네 하고 잠깐 3, 4분 정도라도 이렇게 있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나의 몸의 감각을 느끼고.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외부의 것들에 주의를 많이 빼앗기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을 살아갈 때 그거의 거의 1%만이라도 잠깐만이라도 내 몸의 감각이 이런 느낌이 느껴지고 내 몸 상태가 이렇네라는 시간을 삶 중간중간 짧게라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를 더 문득 어느 순간 갑자기 어딘가 아프고 막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막아줄 것 같습니다. 다음 읽어드릴게요. 시작점이 아니라 도착점이 지나온 길을 증명한다. 한번 손댄 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해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안 될 것이 불보듯 뻔하더라도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관철해야 한다. 그리고 마무리는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매듭 지어야 한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관여한 일만이 자신의 경험으로 쌓이게 된다. 그렇게 쌓인 경험은 재은슬의 다음 단계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설령 실패를 했더라도 그 경험은 오롯이 자신만의 확실한 발판이 되어줄 것이고 그 실패 덕에 다음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큰 실패를 겪고 나면 절대로 실패 이전으로는 돌아가지 않게 된다. 혹시라도 중도에 포기해야 한다면 기쁜 후회로 몸부림치게 될 것이다. 포기를 택할 때 당장 그 순간은 모면했다는 해방감을 만끽할지 몰라도 머지않아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된다. 결과를 내다보고 자신이 손해볼 것 같다는 이유로 어정쩡하게 물러나면 아무것도 손해질 수 없다. 자신의 예상이 옳았다는 확증 또한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중도에 이탈했기 때문에 마음을 정리하기도 힘들고 주위 사람만 실망시키게 된다. 그러니 서툴러도 괜찮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금 자신의 힘으로 해내야 한다.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일이라고 해도 상관없다. 무슨 일이든 결과 따위 전혀 계산하지 말고 푹 빠져서 젖 먹던 힘까지 쏟아부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네. 그래요. 이 꼭지는 우리에게 완주하는 것에 대한 힘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았어요. 결과를 미리 내다보고 손해볼 것 같으면 쉽게 포기하고 그럴 때가 많은데 저자는 도착점이 지나온 길을 증명해 준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다가 가끔 포기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저자가 이런 말을 강하게 쓴 이유는 우리가 너무 미리 예측하고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하고 중도의 포기를 너무나 쉽게 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또 그 미리 예측하는 건 대부분 부정적인 예측이 되게 크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그 이야기를 다 믿어줄지 않을지는 우리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끝까지 가보는 경험을 못 해본 사람은 포기가 너무 자연스러울 거예요. 근데 한 번 끝까지 완주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 이거 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뭔가를 결심했다가 중도 포기했을 때 잠깐의 해방감은 정말 있지만 그 뒤에 오는 후회 그리고 자기 혐오는 무조건 뒤따른다. 그러니까 네가 너무 결심하고 하려고 했던 거 그거 한번 끝까지 해보는 경험을 해라 라는 거겠죠. 결과 따위 계산하지 말고 서툴러도 괜찮고 잘 못해도 괜찮으니까 푹 빠져서 젖 먹던 힘까지 한번 쏟아 부어봐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죠. 아니 그렇게 해서 시간 대부분을 낭비하면 어떡하냐. 저는 이런 의견이 저도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자가 얘기해 주지 않네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많이 시간을 낭비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한번 내 모든 걸 쏟아부었던 경험 그거가 굉장한 가치를 갖고 있다. 그걸로 인해서 세상의 다른 일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감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요. 다음 걸 읽어드릴게요.
의미는 관계에서 생겨난다. 사물의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 아니다. 사물과 연관된 내용이 의미 속에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외부에는 전혀 보이지 않으며 어떤 사물일지라도 의미를 미리 헤아릴 수는 없다. 이를테면 자녀의 양육이나 결혼이나 인생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바로 이거지 하면서 무릎을 탁 칠 만한 답은 나올 리가 없다. 취업 전에는 이것저것 자료를 뒤져가며 업종과 기업에 대해서만 연구하고선 직장을 가진 다음에야 비로소 일의 의미에 대해 생각한다면 실망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기 쉽다. 깊이 생각하면 정답을 끌어낼 수 있다고 굳게 믿는 습성은 오로지 성적만으로만 진로를 결정하는 학교 교육 체계가 몸에 벤타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학교 시험이 아닌 실제 인생에서는 미리 준비된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특별한 의미를 지닌 사물이 있을 리 없다. 사물은 그저 사물일 뿐이다. 자신이 그것과 관계를 맺을 때 그제야 의미가 생기는 것이다. 사물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의미도 변한다. 어설프게 관계를 맺으면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다. 만사가 따분할 따름이다. 깊고 진지하게 관계를 맺어야만 의미를 풍성하게 찾아낼 수 있다. 그 의미는 자기의 인생의 의미이자 삶의 보람이 된다. 같은 일에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을 수는 없다. 저마다의 개성과 삶의 방식에 따라 의미의 색조가 바뀐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다른 사람이 그대로 이어받더라도 같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노하우나 스킬을 운운한다면 아직 의미나 취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다. 거기서 훌쩍 뛰어넘어선 지점에 도달해야 의미는 그 속살을 드러낸다. 산꼭대기에 올라야 간신히 나무들 틈새로 먼 경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네, 우리가 참 살면서 끊임없이 찾는 인생의 의미, 일의 보람 같은 건 원래 그 일에 있는 걸까요? 인생 안에 원래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저자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미리 준비된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삶에서. 인생은 학교 시험이 아니다. 저 그 말에 굉장히 공감했고요. 그 말이 참 시원해서 좋았네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분명히 있는데 내가 못 찾아낸 걸 거야. 라고 살 때가 있어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허무해지니까요. 근데 그 의미는 미리 준비된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의미의 본질을 관계라고 얘기한 거죠. 우리가 어떤 사물과의 관계를 맺고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의미가 탄생한다 라고 보는 거죠. 이건 정답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어설프게 그 대상과 관계를 맺으면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가 없겠죠. 만사가 피곤하고 따분할 따름이겠지만 진지한 자세로 깊게 관계를 맺으면 그 의미는 풍성하게
드러날 거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자기의 인생의 의미가 되고 삶의 보람이 되는 거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저도 뭔가 삶을 좀 더 진지한 태도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꼭지였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떤 의미를 발견하셨나요? 만드셨나요? 그래요. 다음 읽어드릴게요. 지름길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 가톨릭 신부였던 앤소니트 멜로의 저서 1분 헛소리에는 다음과 같은 우화가 나온다. 넉 달 동안이나 스승님 곁을 지켰지만 스승님께서는 아직도 어떤 방법이나 기법을 제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방법? 대체 무슨 방법을 말한단 말인가? 내적 자유를 얻는 방법이요. 스승이 껄껄 웃었다. 방법이란 올가미를 사용해서 스스로 자유를 얻으려면 참 대단한 기법이 필요하겠구나. 이 이야기에서 제자는 비법을 알고 싶은 마음에 초조해하면서 시간을 감내했다. 현실 도피를 꿈꾸는 대부분의 사람도 이 제자와 비슷한 생각을 할 것이다. 아주 먼 옛날 불로장생 묘약의 원료가 되는 약초를 찾아다니던 약초꾼도 마찬가지였다. 현실 도피를 꿈꾸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은 사람이 뭔가 특별한 기법이나 비법, 비밀이나 요령, 노하우 등을 알아냈으면서도 그걸 감추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사실 그런 생각 자체가 자신을 구속하는 고정관념이며 이를 걷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상황이더라도 제자리 걸음만 하는 꼴이 된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다. 덧붙이자면 약초꾼들은 불로장생의 약초를 끝까지 찾아내지 못했다. 하지만 불로장생하는 신선들은 있었다. 신선들은 늙고 죽는 것에 전혀 연연하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한가로이 살았기 때문에 불로장생할 수 있었다고 한다. 세상 어딘가에 묘약이 존재할 것이라고 상상하거나 비밀스러운 기법이 틀림없이 있다고 믿고 한술 더 떠 낯선 곳으로 떠나면 새로운 자기 자신과 새 인생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건 자신을 고정관념의 사슬로 칭칭 얽어매는 자세다. 자꾸 밖으로만 눈을 돌려 뭔가 특별한 것을 찾아야 한다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제자리에서만 맴돌게 된다. 이건 진짜 뼈를 때리는 말들인 것 같아요. 우리는 행복은 늘 밖에 있다고 생각하죠. 저는 그렇거든요. 저도 모르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저것만 되면, 저것만 가지면, 저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 저게 되면 난 행복해질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근데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저는 이 글을 읽고 세상에 내가 모르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굳게 믿는 게 사실은 우리를 얽어매는 족쇄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쵸. 족쇄 맞죠. 근데 잘 안 풀어지는 족쇄죠.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런 환상을 걷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상황이 오더라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더 나은 거,
이제는 저게 더 좋아 보이네 하면서 계속 제자리에서만 맴돌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불로장생 묘약을 그렇게 찾아 헤매던 약초꾼들은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했지만 진짜 신선들은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늙고 죽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넉넉한 마음으로 한가롭게 살기 때문에 불로장생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자의 의도는 분명해요. 밖에 있는 뭔가 이 비밀의 열쇠가 있을 거야 하면서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을 못 보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말고 지금 있는 곳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현재를 즐기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게 자유에 이르는 가장 빠르고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대화하는 느낌으로 책을 읽는 것도 또 괜찮네요. 자주 이렇게 예전에도 몇 번 했지만 참 프리토킹하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보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냥 책만 읽었으면 하나요? 그리고 마지막 꼭지 읽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번민은 번민하는 것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숱한 고민을 부둥켜 안고 살아간다. 괴로움과 고통을 경험하며 고민에서 벗어나 홀가분해지기를 바란다. 하지만 고민을 마땅히 짊어지고 가야 하는 자세가 곧 인간의 길이라면 어찌할 것인가? 그것이 정녕 자신이 가야 할 길이라면 고민에서 벗어나 홀가분하게 살리라. 는 생각은 곧 길을 벗어나 어두컴컴한 골짜기 바닥으로 나동그라지는 걸 의미한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자. 이 고민은 자신만의 길을 걷고자 할 때 발에 가해지는 통증이 아닐까? 한층 더 강한 힘을 얻기 위한 시련은 아닐까? 일을 할 때는 언제나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다. 자신의 힘으로 시련을 극복하지 않으면 소소한 기쁨도 얻기 힘들다. 그런데 일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련의 노력과 궁리를 짜내는 일마저 고민과 고통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게으름이 뼛속까지 배어 있거나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멈춰서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경우에 필요한 처방전은 시간도 자신의 존재도 잃어버릴 정도로 뭔가에 푹 빠져 열중해 보는 것이다. 즉, 끼니나 볼일을 생각하는 것조차 잊을 만큼 자신의 하는 일에 몰두해 보는 것이다. 바다에 떠 있는 배에 멍하니 타고 있기만 해서는 이내 파도에 휘둘려 암벽에 부딪히고 만다. 혼신의 힘으로 노를 계속 젓지 않으면 어느 해안에도 다다를 수 없다. 작은 배 한 척을 부리는 일조차 그렇다.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이 제일 좋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진짜 힘들다.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인생은 이렇게 힘든 거지? 하면서 괴로워할 때가 많잖아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삶은 원래 그냥 힘든 거예요. 왜 삶은 안 힘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사는 건 당연히 힘든 건데 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김주환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주에 있는 원소의 입자와 우리 몸에 있는 원소의 입자가 비율이 같다. 비슷하다. 같다라고 했나? 그러니까 너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원소들은 우주와 똑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그게 뭐, 당연히 우주에 있는 것들과 똑같겠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니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엔트로피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다. 뭔가 무질서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산다는 건 무엇인가요? 먹고, 소화시키고, 배출하고, 우리 몸의 세포는 늘 새롭게 유지하려고 하고, 흩어지려고 하는 걸 꽉 잡고 있잖아요. 중력이 누르는 걸 근육의 힘으로, 뼈로 버티고 서서 엔트로피의 법칙에 정면으로 맞서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살고 있잖아요. 그게 안 힘들면, 그게 힘들지 않으면 말이 안 된다 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죠? 힘들어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산다는 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라는 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생각의 전환인 거죠. 넌 되게 힘든데? 나 진짜 잘 살고 있구나. 잘 살고 있어. 그래도 그렇게까지 힘들면서 막 번아웃까지 올 정도로 괴롭게 사는 건 안 좋겠지만 이 정도의 적당한 힘듦은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좀 다독이는, 그러니까 원래 상태가 아무것도 안 힘든 상태가 있을 거야 라는 환상을 품지 말라는 거죠. 저 사람은 진짜 괴로운 거 하나도 없겠지? 저렇게 생기면 연예인들은 하면서 생각할 때가 저도 많은데 그 사람도 힘듭니다. 힘들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쵸?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라디오처럼 말할 수 있어서 좋았네요. 늘 재밌게 살아봅시다, 우리. 건강하게. 그러면 또 다음 주에 좋은 책으로 인사드릴게요. 갈게요. 굿나잇. 잘 자요. 설계된 욕망을 대신 욕망하지 말라. 우리는 종종 소비자로 불린다. 소비자라는 명칭이 모멸스럽다는 사실은 차차하더라도 우리는 소비 활동을 할 때 선택의 시스템의 굴레 속으로 내몰리게 된다. 무언가를 손에 넣으려면 파는 곳을 찾아 이것저것 살펴보고 구입한다. 그렇게 분명히 자신의 의지대로 원하는 물건을 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저 그곳에 준비되어 있는 한정된 상품 가운데 몇 가지를 골랐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소비자는 선택을 강요하는 시스템이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 갇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선택의 굴레에 묶여있는 순간이 쇼핑을 할 때뿐만은 아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할 때나 웃음을 지을 때조차 시스템 속에서 선택하도록 짜여 있다. 인생은 제공된 기회와 가능성에 대한 선택으로 가득 차 있다. 어릴 때는 학원이나 학교를 선택하고 목표로 삼은 학교에 가기 위해 지역을 선택한다. 졸업 후에는 직종과 회사를 선택한다. 결혼해야겠다고 마음 먹고선 배우자를 선택한다. 나이가 들어선 퇴직 시기를 선택하고 암과 같은 질병의 치료법을 선택하며 인생의 마지막에선 연명치료 여부를 선택한다. 우리는 항상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니 인생이란 과정이 뷔페에서 음식을 골라 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애써 외면하며 산다. 그리고 선택이라는 행위가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는 방법인 것처럼 생각한다. 선택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제 아무리 선택지가 많다고 해도 결국은 양옆에 담장으로 막혀 있는 길에 지나지 않는다. 주어진 길에서 우리는 무수한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통치체제나 시대 풍조, 그 시대 특유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즉 미셸 푸코가 이야기한 에피스테메가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있는 셈이다. 만약 그 담장을 넘어 밖으로 나간다면 비윤리적이라고 비난받을지 모른다. 어쩌면 정상이 아니라고 놀림을 받거나 나고자로 취급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담장 위로 올라가 줄타기 하듯 아슬아슬하게 뒤뚱대며 발을 내디뎌 보는 건 어떨까? 그저 상품 진열대 위에 놓인 물건을 선택하고 주어진 즐거움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담장 사이에 없었던 무언가를 스스로 만들어 보는 삶을 살아보는 것이다. 그것이 물건이든 생각이든 상관없다. 삶의 방식이어도 좋다. 잘 창조하면 예술이 될 것이고 더 훌륭하게 창조해낸다면 담장 사이의 폭이 넓어져 더 많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생길 것이다. 설령 실패할지라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삶이면 틀림없다. 재탕에 삼탕까지 하며 내놓은 뷔페 같은 요리에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이 창조의 재미를 알 리가 없다. 창조적인 삶이야말로 자신의 개성을 살려 사는 삶일 테니 말이다. 네, 방금 읽은 이 꼭지는 정말 현실을 꿰뚫어보는 통찰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소비 활동을 하든 배우자를 선택하든 뭘 하든 결국 선택 시스템의 굴레 속에 속해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그렇죠. 우리가 누리는 자유라는 게요, 사실 저자의 말에 따르면 기껏해야 정해진 뷔페 메뉴 중에 뭘 고를지 고민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가 좀 섬뜩하게 들리긴 합니다. 저자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아무래도 그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어진 것,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너무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라는 뜻에서 아무래도 이 글을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꼭지 읽어드릴게요. 모든 감정에는 이유가 있다. 버럭 화낸다. 과민하게 반응한다. 마음속에 일말의 불안이 생긴다. 안절부절 못한다. 이와 같이 평정을 잃고 흔들리게 되면 부실한 성정 탓을 하지만 마음의 동요는 성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마음은 왜 흔들리는 걸까? 바로 부채 때문이다. 다시 말해 빚이 있기 때문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슬그머니 방치하기 때문이다. 책임 앞에서 짐짓 모른 채 하고 어떻게든 피하려고만 하기 때문이다. 과대한 환상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버거운 일이 닥치면 쉬쉬하며 비밀로 덮으려 하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든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다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살려 인생을 온전히 살고자 한다면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자신을 동요하게 만드는 일을 똑바로 바라보고 맨손으로 꽉 쥐어 놓치지 말고 힘껏 맞서서 마치 이미 극복한 것인 양 별일 아닌 일로 여기는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차츰차츰 어깨에 짐을 덜게 되어 마음이 편안해진다. 하루하루가 상쾌해지고 다양한 자연의 소리가 귀에 들어온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평온한 나날이 찾아온다. 네, 방금 읽어드린 꼭지는 참 찔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불안하거나 늘 좀 걱정이 많고 하면 그걸 그냥 내 성격 탓으로 돌리기 쉬운데 사실 그게 아니었다라는 저자의 말이었습니다. 저자가 이 글을 쓴 이유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 뒤엔 내가 해결해야 할 마음의 빚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였을 것 같아요. 저자가 말하는 이 부채는 아마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알고 있으면서 방치하는 거, 책임 앞에서 모른 체 하는 거, 그리고 내 능력에 대해서 거대한 환상을 품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지고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저자가 얘기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불안감이나 그 마음의 동요를 내 성격 탓으로 돌리지 말고 똑바로 보고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힘을 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두려움에서 책임에 대한 두려움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살피고 음, 내가 이러한 것 때문에 좀 불안해지는구나 알아차리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고 있었구나. 모르는 것보다 낫죠. 모르면 막 괜히 불안한데 이 알 수 없는 불안감 뭐지? 하면서 괴로워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이유를 어느 정도 내가 뭔가 회피하고 있었구나. 음, 나한테 이런 점이 있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자도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음 읽어드릴게요. 생각이 머무르는 공간을 마련하라. 악보에는 음표만 있는 게 아니라 쉼표도 있다. 쉼표가 있는 곳에서는 연주를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무음이다. 하지만 그 무음 역시 음악의 일부다. 우리의 일상을 각각의 즉흥공이라 치면 악보 안에는 반드시 쉼표가 있어야 한다. 잠깐의 휴식이 있어야 음악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휴식이란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과 같은 의미가 아니다. 자신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심란함이나 걱정, 의심을 깨끗이 지우고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의미한다. 일이나 업무에서 벗어나 있어도 마음이 온통 일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진짜로 쉬는 게 아니다. 쉬지 못하면 기운이 빠져 지치고 만다. 어디에서도 활력을 찾아보기 어렵다.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초조하고 헬스한 얼굴로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그들은 매력적이지 않다. 삶의 활력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적어도 하루에 두세 번은 휴식 시간을 가져. 단지 일을 위해서만이 아니다. 휴식은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과정이다. 마음을 쉬게 하는데 드는 시간은 15분이나 20분이면 충분하다. 그 시간만큼은 몸과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둬야 한다. 감정은 두말할 것도 없다. 문득 모든 것이 복잡하게 느껴졌다면 아무 일도 생각하지 말자. 세상 만사, 온갖 사물에서 멀찌감치 벗어나 만사를 내던지고 생각이 사라지는 이미지를 그리며 천천히 호흡한다. 머지않아 스스로가 투명해지는 기분이 들 것이다. 이런 휴식 시간을 갖고 나면 직면한 문제나 사안을 좀 더 냉철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예전처럼 초조해지거나 마음이 어지러워지지도 않는다. 나아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요. 저는 방금 읽은 꼭지에서 쉼표 이야기가 참 좋았습니다. 마치 악보의 무음처럼 우리 삶에도 소리를 내지 않아야 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음악이 아름다운 건 그게 소음으로 꽉 차 있어서 음악인 게 아니라 중간중간 멜로디 사이사이에 공백, 그러니까 음이 없고 고요함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도 이렇게 소리를 내지 않는 무음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글인 것 같아요. 아마도 저자가 이 꼭지를 쓴 이유는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몸은 쉬는데 마음은 쉬지 못하는 상태에 많이 빠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퇴근을 해서도 그 마음이 일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건 진짜 쉬는 게 아니죠. 쉬지 못하면 기운이 빠지겠죠. 그러면 또 활력이 느껴지지 않은 사람이 되고, 활력이 없는 사람은 그다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게 저자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저자가 제시하는 쉼표는 뭘까요? 삶의 쉼표. 그게 이제 이 책에, 이 책이 아니라 이 꼭지의 제목이었던 생각이 머무르는 공간을 마련하라 라는 거죠. 잠깐 명상하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루에 15분이나 20분이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간만큼은 몸과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세상 만사, 온갖 사물에서 멀찌감치 벗어나서 뭘 하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존재하라는 거겠죠. 도잉 모드로 살라는 게 아니라 비잉 모드. 그냥 나 여기 있네.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인 것 같았습니다. 공감해요, 진짜. 근데 그런 시간을 갖기가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현실에 더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쉽지가 않죠. 그건 정말 공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도 정말 여유가 없을 때일수록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잠깐이라도 숨 한번 느껴보고, 내 숨이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나가네 하고 잠깐 3, 4분 정도라도 이렇게 있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나의 몸의 감각을 느끼고.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외부의 것들에 주의를 많이 빼앗기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을 살아갈 때 그거의 거의 1%만이라도 잠깐만이라도 내 몸의 감각이 이런 느낌이 느껴지고 '내 몸 상태가 이렇네.'라는 시간을 삶 중간중간 짧게라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를 더 문득 어느 순간 갑자기 어딘가 아프고 막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막아줄 것 같습니다. 다음 읽어 드릴게요. 시작점이 아니라 도착점이 지나온 길을 증명한다. 한 번 손댄 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해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안 될 것이 불보듯 뻔하더라도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관철해야 한다. 그리고 마무리는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매듭 지어야 한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관여한 일만이 자신의 경험으로 쌓이게 된다. 그렇게 쌓인 경험은 재현술의 다음 단계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설령 실패를 했더라도 그 경험은 오롯이 자신만의 확실한 발판이 되어줄 것이고 그 실패 덕에 다음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큰 실패를 겪고 나면 절대로 실패 이전으로는 돌아가지 않게 된다. 혹시라도 중도에 포기해야 한다면 기쁜 후회로 몸부림치게 될 것이다. 포기를 택할 때 당장 그 순간은 모면했다는 해방감을 만끽할진 몰라도 머지않아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된다. 결과를 내다보고 자신이 손해볼 것 같다는 이유로 어정쩡하게 물러나면 아무것도 손해질 수 없다. 자신의 예상이 옳았다는 확증 또한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중도에 이탈했기 때문에 마음을 정리하기도 힘들고 주위 사람만 실망시키게 된다. 그러니 서툴러도 괜찮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금 자신의 힘으로 해내야 한다.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일이라고 해도 상관없다. 무슨 일이든 결과 따위 전혀 계산하지 말고 푹 빠져서 젖먹던 힘까지 쏟아부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네. 그래요. 이 꼭지는 우리에게 완주하는 것에 대한 힘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았어요. 결과를 미리 내다보고 손해볼 것 같으면 쉽게 포기하고 그럴 때가 많은데 저자는 도착점이 지나온 길을 증명해 준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살다가 가끔 포기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저자가 이런 말을 강하게 쓴 이유는 우리가 너무 미리 예측하고 '아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하고 중도의 포기를 너무나 쉽게 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또 그 미리 예측하는 건 대부분 부정적인 예측이 되게 크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그 이야기를 다 믿어 줄지 않을지는 우리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끝까지 가 보는 경험을 못 해본 사람은 포기가 너무 자연스러울 거예요. 근데 한 번 끝까지 완주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 할 수 있다. 이거 돼.'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뭔가를 결심했다가 중도 포기했을 때 잠깐의 해방감은 정말 있지만 그 뒤에 오는 후회 그리고 자기 혐오는 무조건 뒤따른다. 그러니까 네가 너무 결심하고 하려고 했던 거 그거 한번 끝까지 해보는 경험을 해라 라는 거겠죠. 결과 따위 계산하지 말고 서툴러도 괜찮고 잘 못해도 괜찮으니까
푹 빠져서 젖먹던 힘까지 한번 쏟아 부어봐.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죠. 아니, 그렇게 해서 뭐 시간 대부분을 낭비하면 어떡하냐. 저는 이런 의견이 저도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자가 얘기해 주지 않네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 많이 시간을 낭비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한번 내 모든 걸 쏟아부었던 경험, 그거가 굉장한 가치를 갖고 있다. 그걸로 인해서 세상의 다른 일도 또 잘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감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요. 다음 걸 읽어드릴게요. 의미는 관계에서 생겨난다. 사물의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 아니다. 사물과 연관된 내용이 의미 속에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외부에는 전혀 보이지 않으며 어떤 사물일지라도 의미를 미리 헤아릴 수는 없다. 이를테면 자녀의 양육이나 결혼이나 인생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바로 이거지 하면서 무릎을 탁 칠 만한 답은 나올 리가 없다. 취업 전에는 이것저것 자료를 뒤져가며 업종과 기업에 대해서만 연구하고선 직장을 가진 다음에야 비로소 일의 의미에 대해 생각한다면 실망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기 쉽다. 깊이 생각하면 정답을 끌어낼 수 있다고 굳게 믿는 습성은 오로지 성적만으로만 진로를 결정하는 학교 교육 체계가 몸에 밴 탓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학교 시험이 아닌 실제 인생에서는 미리 준비된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특별한 의미를 지닌 사물이 있을 리 없다. 사물은 그저 사물일 뿐이다. 자신이 그것과 관계를 맺을 때 그제야 의미가 생기는 것이다. 사물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의미도 변한다. 어설프게 관계를 맺으면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다. 만사가 따분할 따름이다. 깊고 진지하게 관계를 맺어야만 의미를 풍성하게 찾아낼 수 있다. 그 의미는 자기의 인생의 의미이자 삶의 보람이 된다. 같은 일에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을 수는 없다. 저마다의 개성과 삶의 방식에 따라 의미의 색조가 바뀐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다른 사람이 그대로 이어받더라도 같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노하우나 스킬을 운운한다면 아직 의미나 취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다. 거기서 훌쩍 뛰어넘어선 지점에 도달해야 의미는 그 속살을 드러낸다. 산꼭대기에 올라야 간신히 나무들 틈새로 먼 경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네. 우리가 참 살면서 끊임없이 찾는 인생의 의미, 일의 보람 같은 건 원래 그 일에 있는 걸까요? 인생 안에 원래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저자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미리 준비된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삶에서. 인생은 학교 시험이 아니다. 전 그 말에 굉장히 공감했고요. 그 말이 참 시원해서 좋았네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분명히 있는데 내가 못 찾아낸 걸 거야. 라고 살 때가 있어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허무해지니까요. 근데
그 의미는 미리 준비된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의미의 본질을 관계라고 얘기한 거죠. 우리가 어떤 사물과의 관계를 맺고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의미가 탄생한다 라고 보는 거죠. 이건 정답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어설프게 그 대상과 관계를 맺으면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가 없겠죠. 만사가 피곤하고 따분할 따름이겠지만 진지한 자세로 깊게 관계를 맺으면 그 의미는 풍성하게 드러날 거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자기의 인생의 의미가 되고 삶의 보람이 되는 거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저도 뭔가 삶을 좀 더 진지한 태도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꼭지였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떤 의미를 발견하셨나요? 만드셨나요? 그래요. 다음 읽어드릴게요. 지름길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 가톨릭 신부였던 앤소니트 멜로의 저서 1분 헛소리에는 다음과 같은 우화가 나온다. 넉 달 동안이나 스승님 곁을 지켰지만 스승님께서는 아직도 어떤 방법이나 기법을 제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방법? 대체 무슨 방법을 말한단 말인가? 내적 자유를 얻는 방법이요. 스승이 껄껄 웃었다. 방법이란 올가미를 사용해서 스스로 자유를 얻으려면 참 대단한 기법이 필요하겠구나. 이 이야기에서 제자는 비법을 알고 싶은 마음에 초조해하면서 시간을 감내했다. 현실 도피를 꿈꾸는 대부분의 사람도 이 제자와 비슷한 생각을 할 것이다. 아주 먼 옛날 불로장생 묘약에 원료가 되는 약초를 찾아다니던 약초꾼도 마찬가지였다. 현실 도피를 꿈꾸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은 사람이 뭔가 특별한 기법이나 비법, 비밀이나 요령, 노하우 등을 알아냈으면서도 그걸 감추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사실 그런 생각 자체가 자신을 구속하는 고정관념이며 이를 걷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상황이더라도 제자리 걸음만 하는 꼴이 된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다. 덧붙이자면 약초꾼들은 불로장생의 약초를 끝까지 찾아내지 못했다. 하지만 불로장생하는 신선들은 있었다. 신선들은 늙고 죽는 것에 전혀 연연하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한가로이 살았기 때문에 불로장생할 수 있었다고 한다. 세상 어딘가에 묘약이 존재할 것이라고 상상하거나 비밀스러운 기법이 틀림없이 있다고 믿고 한술 더 떠 낯선 곳으로 떠나면 새로운 자기 자신과 새 인생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건 자신을 고정관념의 사슬로 칭칭 얽어매는 자세다. 자꾸 밖으로만 눈을 돌려 뭔가 특별한 것을 찾아야 한다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제자리에서만 맴돌게 된다. 아, 이건 진짜 뼈를 때리는 말들인 것 같아요. 우리는 행복은 늘 밖에 있다고 생각하죠. 저는 그렇거든요. 저도 모르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저것만 되면, 저것만 가지면, 저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
저게 되면 '난 행복해질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근데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저는 이 글을 읽고 '아, 세상에 내가 모르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굳게 믿는 게 사실은 우리를 얽어매는 족쇄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음 그쵸. 족쇄 맞죠. 근데 잘 안 풀어지는 족쇄죠.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런 환상을 걷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상황이 오더라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더 나은 거, '어 저게 이제는 저게 더 좋아 보이네.' 하면서 계속 제자리에서만 맴돌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불로장생 묘약을 그렇게 찾아 헤매던 약초꾼들은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했지만 음 진짜 신선들은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늙고 죽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넉넉한 마음으로 한가롭게 살기 때문에 불로장생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자의 의도는 분명해요. 밖에 있는 뭔가 이 비밀의 열쇠가 있을 거야 하면서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을 못 보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말고 지금 있는 곳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현재를 즐기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게 자유에 이르는 가장 빠르고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대화하는 느낌으로 책을 읽는 것도 또 괜찮네요. 자주 이렇게 예전에도 몇 번 했지만 참 프리토킹하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보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냥 책만 읽었으면 하나요? 그리고 마지막 꼭지 읽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번민은 번민하는 것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숱한 고민을 부둥켜 안고 살아간다. 괴로움과 고통을 경험하며 고민에서 벗어나 홀가분해지기를 바란다. 하지만 고민을 마땅히 짊어지고 가야 하는 자세가 곧 인간의 길이라면 어찌할 것인가? 그것이 정녕 자신이 가야 할 길이라면 고민에서 벗어나 홀가분하게 살리라. 는 생각은 곧 길을 벗어나 어두컴컴한 골짜기 바닥으로 나동그라지는 걸 의미한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자. 이 고민은 자신만의 길을 걷고자 할 때 발에 가해지는 통증이 아닐까? 한층 더 강한 힘을 얻기 위한 시련은 아닐까? 일을 할 때는 언제나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다. 자신의 힘으로 시련을 극복하지 않으면 소소한 기쁨도 얻기 힘들다. 그런데 일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련의 노력과 궁리를 짜내는 일마저 고민과 고통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게으름이 뼛속까지 배어 있거나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멈춰서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경우에 필요한 처방전은 시간도 자신의 존재도 잃어버릴 정도로 무언가에 푹 빠져 열중해 보는 것이다. 즉, 끼니나 볼일을 생각하는 것조차 잊을 만큼 자신의 하는 일에 몰두해 보는 것이다. 바다에 떠 있는 배에 멍하니 타고 있기만 해서는 이내 파도에 휘둘려 암벽에 부딪히고 만다. 혼신의 힘으로 노를 계속 젓지 않으면 어느 해안에도 다다를 수 없다. 작은 배 한 척을 부리는 일조차 그렇다.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이 제일 좋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아, 진짜 힘들다.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인생은 이렇게 힘든 거지?
하면서 괴로워할 때가 많잖아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삶은 원래 그냥 힘든 거예요. 왜 삶은 안 힘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사는 건 당연히 힘든 건데 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김주환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주에 있는 원소의 입자와 우리 몸에 있는 원소의 입자가 비율이 같다. 비슷하다. 아, 같다라고 했나? 그러니까 너는 너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원소들은 우주와 똑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그게 뭐, 당연히 우주에 있는 것들과 똑같겠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니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엔트로피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다. 뭔가 무질서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산다는 건 무엇인가요? 먹고, 소화시키고, 배출하고, 우리 몸의 세포는 늘 새롭게 유지하려고 하고, 흩어지려고 하는 걸 꽉 잡고 있잖아요. 중력이 누르는 걸 근육의 힘으로, 뼈로 버티고 서서 엔트로피의 법칙에 정면으로 맞서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살고 있잖아요. 그게 안 힘들면, 그게 힘들지 않으면 말이 안 된다. 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죠? 힘들어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예. 산다는 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라는 건, 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생각의 전환인 거죠. 아, 넌 되게 힘든데? 아, 나 진짜 잘 살고 있구나. 잘 살고 있어. 그래도 그렇게까지 힘들면서 막 번아웃까지 올 정도로 괴롭게 사는 건 안 좋겠지만, 아, 이 정도의 적당한 힘듦은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좀 다독이는, 그러니까 원래 상태가 아무것도 안 힘든 상태가 있을 거야. 라는 환상을 품지 말라는 거죠. 와, 저 사람은 진짜 괴로운 거 하나도 없겠지? 저렇게 생기면, 와, 연예인들은 하면서 생각할 때가 저도 많은데, 그 사람도 힘듭니다. 힘들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쵸? 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라디오처럼 말할 수 있어서 좋았네요. 늘 재밌게 살아봅시다, 우리. 건강하게. 네. 그러면 또 다음 주에 좋은 책으로 인사드릴게요. 갈게요. 굿나잇. 잘 자요.